자, 오늘은 사르트르의 문학 작품을 통해 본 그의 자유, 모두자비, 그의 개념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사르트르의 자유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현실에 접목시키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파리떼라는 작품과 닫힌 문이라는 두 개의 작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파리떼라는 이 희곡은 존재와 무가 출간된 해 194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다뤄진 것과 같은 소재인 아가멤논의 죽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우리 그리스 비극에서 좀 많이 살폈던 건데요. 페리페테이아, 행복이 갑자기 불행으로 뒤바뀌는 이런 전변도 아니었고, 모이랑, 운명도 아니었고, 또 카타르시스, 제가 이거 씻어내기라고 번역을 한번 했습니다. 배설, 깨끗게 하는 것, 이런 정화도 아니었고, 그 파리떼라는 제목이 암시해 주듯이 2차 세계전 당시 사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방식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나날살이, 일상성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독법인데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카미의 작품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려질 것입니다. 파리떼는 그 오레스테스라는 주인공이 자기 고향인 그 아르고스가 어떤 곳인지 어떤 도시인지 궁금해하는, 그래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낯선 이의 옷차림으로 코린트에서부터 돌아오는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레스테스가 그 아르고스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그 낯선 옷차림을 보고 대문을 닫아 걸고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게다가 시민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오레스테스는 지금 사르트르가 설정해 놓은 고대 그리스 비극처럼 신 주피터로부터 시민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요거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합창으로 공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인용입니다. 언젠가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대제사장이 무덤의 동굴을 막고 있던 돌을 한쪽으로 치우게 하자 죽은 영혼들이 24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파리떼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혼들, 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옳지 못한 행위를 비난할까봐 두려워하게 되었다. 장례식 절차 가운데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의 왕 아이기스토스와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 또한 아가멤논의 살인죄를 명백히 시인했다. 파리떼는 이러한 살인 이후 주민들을 끊임없이 뒤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을 상징했다. 인용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아가멤논을 죽인 아이기스토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르고스 시민들 모두 아가멤논
살해의 공범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오레스테스에게는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신의 자유란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복수로 쓰는 것은 부정적인 익명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신의 자유란 아무런 속박도 없고 매임도 없으며 책임도 떠맡지 않는, 자, 인용하겠습니다. 뿌리 뽑힌 채 사물들 위를 떠다니는 자유에 불과하다. 그것은 자유의 결핍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오레스테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알을 통해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이고 너가 직접 그 도시에 살아봄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레스테스는 아르고스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친밀한 기억들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를 알고 싶어 했고 그 도시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낯선 사람, 딴 데 사람으로 피하면서 그에게 친밀감을 표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누이였던 엘렉트라조차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레스테스 또한 그런 속박이 또는 매임이 또는 뿌리내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도시를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누나에게 그 누나의 고통을 듣게 됩니다. 살아온 그동안 겪어왔던 수모 그리고 공포스러웠던 만큼의 외로움, 그러한 비극적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누나에게도 그 도시를 자기와 함께 떠나자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오레스테스가 자신이 꿈꿔왔던 남동생의 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그를 거부합니다. 누나의 이런 거부 태도 때문에 오레스테스는 비로소 처음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는 누나가 받아온 양심의 가책들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걸 통해서 누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려 합니다. 결국 오레스테스는 아이기스토스와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자기의 친어머니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가멤논을 살해한 아이기스토스와 결혼을 하고 왕권을 장자인 오레스테스가 아닌 정부에게 넘겨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뒤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따온 말입니다. 엘렉트라 누나, 우리는 자유야. 누나가 나를 통해 태어났고 내가 누나와 동시에 태어난 것이야. 우리는 하나야. 어제까지 우리는 혼자였지만 오늘은 내게 누나가 있어. 우리는 이중으로 피의 끈으로 묶였어. 우리는 한 핏줄이자 피를 함께 흘렸기 때문이지. 하지만 엘렉트라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유라고? 나는 자유가 느껴지지 않아. 이 모든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해줄 순 없겠니? 무엇인가 일어났어. 우리는 그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은 거야. 어머니 죽이기의 결과에 대해서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는 완전히 상반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남동생은 다음과 같이 응수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나는 나의 행동을 나의 두 어깨에 짊어지게 했어. 내 행동을 짊어지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기쁨은 더욱 커지겠지. 어제 나는 되는 대로 땅 위를 걸었지. 그때 수천 갈래의 길들이 내 발걸음 사이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 왜냐하면 그 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했기 때문이야. 오늘은 단지 하나의 길만이 있을 뿐이야. 주피터는 그 길을 알고 있을 거야. 오직 신만이 알지. 하지만 나는 오늘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오레스테스는 자신도 누나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운 말입니다. 누나는 내 두 귀가 고대 그리스 비극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해. 누나는 나의 두 눈이 언젠가는 백목처럼 흰 얼굴 속에 박힌 어머니의 부릅뜬 두 눈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해. 누나는 누나를 물어뜯는 그 불안이 언젠가 내 심장을 더 이상 갉아먹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오레스테스는 자기 누이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누나와 달리 자신을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엘렉트라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엇보다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을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짓눌림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녀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엘렉트라는 주피터에게 참여를 요청합니다. 사르트르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려는 사람, 달리 말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묻는 사람은 다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죄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의 형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자유를 실행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그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자유의 형벌을
회피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자유, 제 식으로 맘대로 하기로서의 자유에 인한 이러한 도피자는 자신의 실존 또는 자기의 고유한 삶조차 부인하는 셈입니다. 파리떼라는 이 작품은 사르트르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는가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하이데거의 갈말로서 말하자면 나의 나됨을,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나됨 또는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했던 외홀미 단독자입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오직 그 스스로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행동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그가 다운말입니다. 스스로 행동한 만큼의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행동한 만큼만 나 자신이 될 수 있다. 스스로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된 것, 말하자면 스스로에게 자율적으로 명령한 것, 칸트의 표현입니다. 달리 말해 자유의 행위만이 내게 고유한 것, 하이데거 표현으로는 아이겐틀히카이티입니다. 나만의 것입니다. 될 수 있다. 자유라는 우리말은 스스로 자자처럼 쓰였지만 코, 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코를 자기가 가리키는 것, 자기 코를 가리키는 것,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모습, 셀프입니다. 스스로의 뜻입니다. 유는 비롯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유는 말 그대로는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들, 제가 다름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타인, 다름이들이 살아가는 대로 뒤따라 또는 뒤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운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한 것을 행동하고 그들이 말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말은 그들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다운 마칩니다. 엘렉트라처럼 자신이 행동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 행동한 바를 떠맡지 않으려 하는 것 또한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일로서 자기로부터의 도피인 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누군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참회를 한다면 키에르케고르에서 잘 보여줬던 것처럼 참회를 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고 믿으면서 그 행해진 바를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르트르에게 그것은 가장 그릇된 것이자 다운 말입니다. 실존의 죄 탓습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나가 되고 나는 언제나
나의 결정적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삶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아직 없는 셈입니다. 나 없이 살아온 날들 속에 나는 누군가에 의해 앞서 지정된 길을 추종했을 뿐이고 누군가 알려준 길을 무작정 뒤쫓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는 살아있긴 하지만 나가서지는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나가서고 있긴 하지만 그때 내가 나가선 길은 내 길이 아니고 그들 또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모든 선택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된다면 나에게는 그동안 아무런 선택도 없었던 셈입니다. 이때 나는 어떠한 것도 내 스스로 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울러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벼운 삶입니다. 반면 무거운 삶은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행동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떠맡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자유 개념에 따를 때 사람은, 자, 이거는 칸트의 말을 제가 좀 제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페레 아우데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나가 된다. 사람이 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페레 아우데, 스스로 생각하라 라는 것은 바로 칸트가 외쳤던 계몽의 이념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속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집니다. 자유로운 사람, 즉 맘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은 단순한 지식들을 쌓는 교양인이 아닙니다. 그는 체험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런 행위를 사르트르는 좀 어려운 말로 흘수라고 표현합니다. 흘수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떠오르기 위해서 바닷속에 잠겨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진정한 교양인은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지식을 갖는 사람이고, 그렇게 현실의 바닷속에 깊게 그 흘수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흘수가 깊을수록 흔들림도 적어진다라고 사르트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자신을 결정할 수 있음과 같은 뜻입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은 스스로의 결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결정을 내가 나 자신과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뜻합니다.
사람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음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 행동들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인식하는 한 그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르트르가 수많은 그의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던 사태입니다.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의 복수는 비록 신화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이 희곡을 통해 당시의 파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비록 전쟁에 참패하여 점령군에 수치스럽게 지배당하고 있지만 그 수모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인간의 근본 규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유에 대한 의식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사람의 자유, 마음대로 하기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핑곗거리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교수님이, 사람들이, 제도가 무엇 때문에 나는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상황이고 현실이야. 자신의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을 거듭거듭 인정해 가면서 나는 자유롭지 않다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합니다. 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더 높은 권위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러한 자유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오레스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그 하나의 본보기가 사회 전체를 뒤바꿔 놓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회를 탓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작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945년 파리떼라는 작품이 발표된 지 2년 뒤입니다. 닫힌 문이라는 상황극이 출판되고 또 실제로 공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사르트르는 자유의 본질을 보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작품의 본디 이름은 레조터, 다름이들이었습니다. 타인들. 닫힌 문은 열린 문의 반대를 뜻합니다. 하이데거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통틀어서 다 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우리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
말하자면 문이 닫힌 곳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사라져. 자, 다운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로는 아무도 오지 않고 누구도 그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우리말로는 작품이라는 말을 문이라고 쓰고 있는데 너무 낯설어서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에르곤, 작용을 하는 것이란 뜻인데요. 독일어로 이제 베르크, 그것도 역시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우리말로는 뭉쳐진 것, 체계화된 것, 뭉쳐서 단순히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의 가지런히 체계화된 것을 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어진 뭉이라는 의미에서 짓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낯선 말이어서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르센과 이네스 그리고 에스텔이라는 세 명의 사람이 주인공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갇힌다는 상황 설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극입니다. 현실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인공의 실제 삶을 한마디씩 소개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가르생은 소년이란 뜻도 있는데요. 아내를 괴롭힌 남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도망가다 잡혀서 총살을 당한 남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네스는 레즈비언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사귀는 그 남자, 질투해서 그 남자를 사귀는 것을 질투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그 남자친구의 단점들을 이네스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해서 결국 그 남자친구가 자살하게 만듭니다. 에스텔은 자기 남자를 배신한 여자, 그 남자의 아이를 죽이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갇힐 만한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7단계로 7개 이야기의 징검다리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징검다리를 설정해서 이러한 지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펼쳐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하려고 하는 자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르트르는 자유의 길이라는 실제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3권으로 이어진 쓰인 아주 방대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닫힌 문 안에 이야기의 징검다리 방식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1단계 자신이 처한 상황 깨닫기. 그들은 자신이 어디 와 있는지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고문 도구에 해당되는 말뚝이 없네. 그리고 자신이 늘 갖고 다니던 거울이 없고 깨질 위험이 있는 창문도 없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거기가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나날살이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방에는 균형 잡힌 전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등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꺼질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침대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로 열고 살아있긴 해야 하지만 결코 삶을 살아갈 수 없이 죽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좀 묘하게 말을 좀 꼬았는데요.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있긴 하지만 살아가지는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나날살이의 공간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렴풋하게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길에서는 성숙의 길입니다. 제2단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하기.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마주보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이 죽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자신을 그 방으로 데려온 종업원에게 이것저것 체계적인 질문을 던져서 마치 그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이네스는 똑똑한 여자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이네스는 가르생의 입이 경련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지적하는 식으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자 하며, 에스텔은 자신에게 지정된 안락 의자와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식으로 현실을 부정합니다. 제2단계는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나날의 세계, 거기에 비추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사르트르의 죽음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르트르에게 죽음은 따옴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 자신에 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다른 이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내맡겨진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서 내맡겨진 상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고, 우린 더 이상 아예 거기에 없으며 심지어 우리에 대한 기억조차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상태입니다. 독특한 점층법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취소가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이 부분부터가 이제 사르트르가 이 닫힌 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4단계부터.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지옥, 그 닫힌 방 안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만적으로 고백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기만적으로 합니다. 먼저 에스텔은 자신이 지옥에 오게 된 것은 어떤 오류에 의한 것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한 여자 고아에 빗대어 꾸며댑니다. 그 고아는 어린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친구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아는 자기와 함께 도망치자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한 채 살다가 끝내 폐렴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아가 바로 에스텔 자신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가르생은 자신은 평화주의자였고 전쟁이 터졌을 때 소극적인 저항을 펼치다 총살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적이고 냉철한 이네스는 그 둘의 거짓 고백을 조롱하고 나섭니다. 자, 제5단계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에스텔이 자신은 적어도 한 개의 거울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할 때 그것을 이네스가 그러면 내가 너의 거울이 되어 주겠다 라고 나서면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눈길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아마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든 게 했지만은 눈길 다툼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눈길을 얻고자 하는 다툼입니다. 인기 싸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거울이 나를 좋게 말해주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거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거울은 나를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으므로 내게 나를 좋은 이미지로 말해주길 바라는 그런 거울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길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네스는 또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옴입니다. 만일 거울이 거짓말을 하는 데만 몰두하거나 그 거울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것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가르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얼굴조차 내게서 훔쳐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내 얼굴을 알지만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네스는 그들이 서로의 거울이 되겠다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줍니다. 자, 6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털어놓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거울 자체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들은 거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과거 범죄를 고백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진짜 고백인 것이죠. 먼저 가르생은 자기가 아내를 비인간적으로 괴롭혔고 전쟁 때는 참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치다 국경 가까이에서 붙잡혀 총살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네스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그녀의 남자친구를 이네스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해줌으로써 그 둘을 이간질시켰고 그로써 남자친구가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텔은 사랑하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를 죽였고 그로써 그녀 애인이 권총으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저질렀던 또는 자신이 행위했던 자기의 과거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거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새로운 눈길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7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들은 서로에게 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싸움을 벌입니다. 사르트르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눈길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가르생은 에스텔의 평가는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똑똑한 이네스의 판단이 좋게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다름이의 눈길에 내맡겨진 상태를 지옥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메두사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고결했는지를 끊임없이 다름이에게 설득하려 뛰어다녀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가 얼마나 사소한지를 끊임없이 변명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 닫힌 문에서 가르생으로 대표되는 실존 철학이 내세우는 또 그 자신이 정식화했던 사람은 따옴입니다. 사람은 그가 선택해온 것이다. 닫습니다. 라는 실존주의 명제를 비판합니다. 사람은 그가 자신을 영웅이나 특별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히 평가될 수 없다. 결정적으로는 그가 그 길을 가기 위해 얼마나 행동했는지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파리떼라는 희곡에서 엘렉트라는 평생 복수만을 꿈꿔왔으면서도 끝내 복수를 실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대신 실행한 동생 오레스테스의 복수를 살인의 죄로 간주해 후회하면서 그 사건을 되돌려 달라고 주피터에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르트르는 공허한 결단과 실행된 결단을 뚜렷이 갈라놓았습니다. 공허한 결단이라는 것은 선택만 했을 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실행된 결단은 자신의 결단에 걸맞은 행위들을 통해 그 결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닫힌 문에서 가르생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자기가 너무 일찍 죽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가르생은 그 자신이 영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쟁 상황에서 정작 달아나는 길을 선택한 비겁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유는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했는가 하는 것으로서 평가될 수 없고 그가 그 결단을 얼마나 충실히 채웠는가 하는 것으로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매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생처럼 시간이 없었다는 그 변명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태어나기에 이미 죽기에 충분히 나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행했던 바에 따라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라는 이 희곡은 우리가 동료 인간들에게 내맡겨져 있을 때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 개념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드라마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삶을 꾸며대거나 또는 상대의 평가에 맞추어서 변주시키거나 또는 아예 왜곡하려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오게끔 했는지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끊임없이 다르게 해석하려 합니다. 그것이 남의 탓이고 자신들의 탓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실제 삶을, 자기의 행위들을 자기 자신과 분리하고 그로써 자기를 상실해가는 인물들입니다. 사르트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실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그것이 얼만큼 행동으로 옮겨졌는가,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떠맡고 있는가, 자신의 행동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자유의 개념을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하나의 단계처럼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이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가 푸설과 하이데거, 키에르케고로, 니체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자기만의 독특한 빛깔로 그릇으로 빚어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자유개념에서 중요했던 것은 떠맡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부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유는 선택이다 라는 초기의 주장을 끝까지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이란 말은 골라 잡기, 골라 버리기와 골라 뽑기로 이루어지는 골라 잡기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펼쳐 던지기는 그에 앞서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의 길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결단, 나의 선택, 그것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내가 등산, 산 오르기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그 산은 나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또는 나의 어떤 위대한 성취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미래 또는 내가 펼쳐던진 가능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재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구성이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단순한 생각 속의 선택이 아니고 실제의 나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행위와 책임, 이런 요소들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란 오직 스스로를 미래로 펼쳐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르트르의 정신을 한일사에 접목시켜 본다면 일본의 미래는 일본의 과거를 옥죄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의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사에 묻혀있는 자신들의 국가적 영웅들, 그들을 전범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미래로 지속적으로 투사되는 한 그들은 한일 관계의 과거사를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일본의 외무장관이 현충원을 방문해 분명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자만이 과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사르트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펼쳐 던진다는 것은 단순히 선택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펼쳐 던지면 나의 모습도 바뀌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전체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마음 조림의 통일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는 일들도 바뀌게 되고 도구들도 바뀌게 되고 총을 드는 데서 펜을 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 마음을 써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는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본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실존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넘어서는 것이다. 넘어서서 자신이 이제까지 몸담고 살아온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넘어서면서 동시에 들어서는 나가섬, 이것이 실존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가선다는 것은 미래로 나를 펼쳐 던진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의 길,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그 선택을 붙들고 다시 내가 살아가는 현실로 상황 속으로 되돌아와서 그 안에 깊게 흙수를 내리고 모든 행위들을 그 하나의 별, 하나의 길을 향해서 맞춰가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마음을 쏟고 마음을 쓰는, 또 마음을 졸이는 이러한 지속적인 행위, 결단을 이어가는 것. 나아가서 그러한 결단의 행동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그 영향력까지 스스로 떠맡는 것.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려고 했던 자유의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방탕하거나 헤매는 사람이 아니고 나아가야 할 뚜렷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로부터 스스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처럼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실천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고 나를 바꾸며 타인들을 바꾸어가는 그런 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종류의 많은 자유에 관한 기획들을 늘어 출판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것은 2편밖에 되지 않지만 존재와 무와 파리떼, 닫힌 문 이외에도 자유의 길 등등, 플로베르 해석 이런 등등 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사르트르의 이러한 그 저술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낱말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사르트르는 오해가 많이 되고 있다. 하이데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철학을 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함으로써 데모크라시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현재 한국 보수당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만 놓고 보자면 데모스가 이끄는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모스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모스트레이션이란 말 속에 잘 남아있죠. 촛불 집회가 곧 데모크라시인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곧 데모크라시인 것입니다. 국민청원이 곧 데모크라시인 것입니다. 홍준표가 데모크라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데모크라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천황제를 전제로 한 그런 세계관 속에서 받아들인 잘못된 말을 또 우리식으로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양이 닦아놓은 그런 위대한 시대 정신들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천박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요즘 21세기 넘어오면서는 사태는 많이 달라진 듯 보입니다. 문화의 이 도약을 통해서 한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문화의 도약이 정치를 이끌고 있고, 또 경제적 성공이 우리에게 정신적 성찰을 또 견인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낱말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낱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학자로서는 그것을 담아내는 낱말 자체를 갈고 닦아서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우리말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낱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성을 쏟는 이유는 그 낱말이 결국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의 자유 개념을 제가 맘대로 하기라고 새롭게 옮겨 놓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라는 그 한 낱말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낱말에 집중하시면 사르트르의 모든 사상을, 그의 문학 작품들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